네, 여러분, 망상 요즘 많이 듣죠.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과대망상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망상의 종류에는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망상의 이 사전적 의미는요, 정신 질환의 일종입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양 믿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망령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신념, 사실의 경험이나 논리에 의하여 정정되지 아니한 믿음으로 병적으로 생긴 잘못된 판단이나 확신을 나타내는 질환을 말한다. 자, 이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그 주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또 그들의 변호인단이 이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각종 여러 유튜브 매체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인가,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 그분들을 전부 잡아다가 뭐 집어넣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전부 진단받고 치료받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좀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왼쪽이 여운용 선생이고요. 오른쪽이 김규식 선생입니다. 해방 전국에서 사실상 조선의 스타였죠. 이 여운용 선생은 중도 좌파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단호히 공산주의 자는 아닙니다. 공산주의에 이제 반대를 했고요. 당시에 이제 우익 3인방 하면은 이제 김구 선생, 그리고 이승만, 그리고 바로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김규식 선생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을 롤 모델로 해야 한다. 자, 지금 이 망상에 이제 질환을 가진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 키워드는요, 북한, 중국이죠, 중국, 그리고 빨갱이입니다. 그리고 간첩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 즉 윤석열이 이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이 지지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요,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근본적인 주장은요, 빨갱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도 빨갱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변호하는 유승훈가요? 그날 바로 마치고 태극기 집회에 가서 헌법재판관들 이름을 나열하면서 빨갱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대낮에 이제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면 이 4.19 정신, 4.19 혁명 이후에 이 국민 저항권이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죠. 권력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 저항권인데요.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현 정권이죠. 윤석열이자 집권 여당이죠. 그들의 저항한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국민저항권 발동이 맞다는 것인데요. 참 편하게 갖다 붙입니다. 반대하는 모든 이 세력은 빨갱이가 되는 것이고요. 이 윤석열이 자주 쓰는 반국가 단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한마디로 정확하게 규정하면 반공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빨갱이이기 때문에 이 반공이라는 기치하에 전부 척결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자, 용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김구 세력에 의해서 암살됐죠. 자, 이 김규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좀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본디 이 조선인의 이 성격은 잔인하다. 공산주의가 들어온다면 눈 뜨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 자, 요 얘기를 한 건 다름이 아니고요. 그럴 정도로 이 김규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반공 투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 따라서 이제 미국 교육을 받았고요. 실제로 이 사회주의 어떤 이념 이런 체계가요. 이 김규식 선생의 삶 속에 녹아들 기회도 없었고요. 그럴 일이 전혀 없이 무난하게 성장해서 미국식 자본주의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던 분이죠. 자, 이분이 퇴출당한 것은요. 이 연영 선생과 이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했고요. 이승만 세력에 의해서 빨갱이로 매도가 됐죠. 빨갱이라는 이 딱지를 딱 이마에 붙인 거하고 똑같죠. 결국에는 은퇴했습니다. 그 뒤로 바로 은퇴를 한 것이죠. 이 7, 80년대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뜻이나 의견에 맞지 않으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요. 논리라는 것이 전혀 없죠. 빨갱이라는 단 한마디로 척결합니다. 그러면 참 답답하죠, 여러분. 이 7, 80년대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똑같다라는 얘기죠.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는 교육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김대중 그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가장 잘못한 부분을 찾으라고 하라면요. 저는 한마디로 딱 농축해서 교육 문제라고 봅니다. 망상이라는 이 질환을 앓게 만든 근본적인 환경들이 당연히 있죠. 일제 식민 지배가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미국이죠.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군정이 이제 들어서면서 소위 말하는 이 매국 세력들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편으로 미국에 붙은 것이죠. 1917년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미 냉전 체제의 시작은 시작되어 왔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당시 이후에 미국의 메카시즘이 이제 판을 치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반공이라는 것을 매개로 그것을 무기로 자신들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한
이것이 이제 그대로 딱 당시 이제 시대와 이제 그대로 맞아 떨어진 것이었죠. 반민특위가 실패했니, 뭐 유신 일어났니, 다 이런 문제 이제 일일이 다 차지하고요. 자, 근본적으로 이 역사교과서가 개편이 된 것이요. 노무현 정권 때 일부 개정된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이병도 사단이죠. 뭐 대표적인 친일 사학자죠. 지금도 강단에 있는 사학자들 전부 그 후예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신 시절에 이 교육은 뭐 당연한 것이겠죠. 반공이 중심이었고 지금 많은 기동 세대들은 반공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요.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 이 3대 민주당 정권의 결정적인 패착은 저는 교육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 김규 선생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세월 나는 미국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었지만 지금부터는 조선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겠다. 전형적인 이 보수의 이 모습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한 자주독립이라고 한다면은요, 북한에서 소련이 물러가고요, 남한에서 미국이 물러가는 이 순간을 진정한 자주독립이라고 봤죠. 들어와서 땡큐다, 좋다, 고맙다 하지만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 바로 좌우합작 운동을 이렇게 한 것이죠. 말이 좌우합작이죠. 저는 이들을요, 중도 좌파라고 보고 저는 중도 보수라고 봅니다. 그 한 축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건 매국 세력이죠. 그럼 뭐 극우라는 당연히 극우일 뿐만이 아니고 매국 세력 한 집단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중도 세력들이 힘을 합쳐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루겠다. 첫 번째 미국에서 대통령 깜으로 픽된 분이 여운형이고요. 이후에는 김기식 선생이었죠. 결정적인 의견 차이가 있었죠. 이 두 분과 미국하고는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활용해야 됩니까? 매국 세력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이 두 분의 일관된 주장은 매국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되겠다. 그것이 1차기다, 1순위다라고 보신 게 바로 이 두 분이었습니다. 노선상에 약간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당면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일치했죠. 아쉽게도 빨갱이라는 이유로 매국 세력에 의해서 암살당하셨고 거의 강제 은퇴를 하시게 된 분이 김규식 선생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그 비극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 증상을 한번 보죠. 이 망상이라는 이 질환 증상을요. 반대 증거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비상식적인 고집이나 힘에 대한 생각 혹은 믿음을 드러낸다. 이런 생각이 환자의 삶에 과도한 영향을 주며 삶의 방식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바뀌기도 한다. 환자의 신념이 확고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때 침묵하거나 의혹을 보이기도 한다. 유머가 없고 특히 신념에 대하여 과도하게 예민하다. 구심성이 있다. 기괴한 일들이 환자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적음에도 환자는 의문 제기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대표적으로 부정선거론자들
같은 경우에 물론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겠죠. 우리 이완용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 당시 최대 그 현금 부자였습니다. 돈 때문에 매국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돈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많은 이 부정선거론자들은요, 윤석열은 며칠 전 뭐 자신이 자필로 썼다는 그 편지가 공개가 됐죠.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헌재에서는 며칠 전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해놓고요. 다시 그 편지 내용을 보면요,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그 황당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죠. 근거 없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미 근거 없음으로 밝혀진, 여러분들도 한번 쉽게 이 포털에 들어가서요, 대법원 부정선거 치시면요, 아주 그냥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론자들이 주장하는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자수 빳빳한, 왜 투표지가 이렇게 빳빳하냐, 좌우여백 비대칭 자석 투표지부터 시작해서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요,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본 적 없는 가짜 투표지다. 이게 이제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제 옥중에서 윤석열이 바로 이 가짜 투표지 얘기를 또 했죠. 전혀 근거 없음으로 밝혀진 것이죠. 밝혀진 내용을 그대로 또 주장을 합니다. 이 전형적인 이 망상 환자죠, 환자. 이 질환자들입니다, 질환자들. 제가 젊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따져보면요, 한 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한 게 한 4-5번은 되는 것 같아요. 선거 부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것이 자꾸 전자개표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자개표가 아니고 수개표입니다. 일일이 손으로요, 전부 투표함 여는 순간에 바닥에 쫙 깔아놓고요, 이 수개표를 합니다. 분류기를 자꾸 전자 개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어넣어서 1차적으로 어디에 찍혔는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쭉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기입니다. 이 분류기에는요, 인터넷 자체가 전면적으로 인터넷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냥 기계입니다, 기계. 전기 연결된. 전기 연결 안 해도 돼요. 건전지만 들어가도 이제 돌아가는 기계죠. 그걸 자꾸 전자 개표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원천적으로 선관위 서버는 외부 인터넷이 차단됩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이 대법원 이 판결문을 보면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반박되어 있습니다. 싹 다 반박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또 갑자기 나타나서, 저는 역사 교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6년간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시각에서 늘 역사를 가르쳐 왔다. 언제나 꿈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을 본보기로 삼아 정직하게 가르쳐 왔다고 자부한다. 나는 극자도 아니고 상식을 존중한다. 이분이 전형적인 이승만,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이요, 이승만 이 찬양 론자입니다. 자유에 치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죠. 극우도 국자도 아니고 제가 볼 땐 전형적인 전한길 씨는 극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이 말씀드렸듯이요. 자, 이분들을 중도자, 중도 보수, 이분들을 중도 세력이라고 한다면은요. 김구시 선생 같은 경우 전형적인 우익 인사죠.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극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전한길 이 강산지 교사지 하는 전형적인 그 이승만 찬양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극우도 국자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요. 즉 전형적인 그 딱 두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이 망사 환자요. 윤석열, 윤석열하고 바로 이 전한길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너무 늦게 나서서 죄송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복귀시켜서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리고요. 또 그런 발언도 했더만요. 앞으로 윤석열의 이 지지도가 60% 이상이 나올 것이다.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이다. 이분은 소위 말해서 한번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개표 그 현장에요. 한번 그 집어넣어서요.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게 해야 됩니다. 아주 이 상식적인 이 차원에서 이 전한길 씨는 전자개표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전자개표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당일 개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비상식적인 논리도 없는 전형적인 망상 환자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해방정국 이 당시에 이들의 주장, 이 논리와요, 지금과 대동소이한 것이 아니고 아예 같다. 아예 같다는 겁니다. 이 아예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발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이 그러한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일부 의아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 어떻게 탄핵 반대 초기에는 탄핵 찬성 초기에 뭐 70% 80% 하다가 갑자기 요즘은 60% 좀 탄핵 찬성이 줄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정당 지지도에서 이제 뒤집어지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걸 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러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망각. 자, 한쪽은 이 망상, 집단 망상 질환을 겪고 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겪고 있느냐? 저는 약 30% 정도의 국민을 제외한 나머지 70%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정당 지지들은 그렇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이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망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종부세 통과할 때 이 반대가 24명입니다. 민주당 의원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동의를 해줬죠. 종부세 인하에 대해서 해줬고요. 자, 요것이 당시 법인세 인하 관련해서 민주당이 동의해준 의원들 이름까지 여러분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밀실 예결소위에서 이제 짬짬이 했죠. 그러고 이제 통과시킨 겁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당의 그 정체성이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녹아 있습니까? 강령에 녹아 있고요. 강령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지지를 해달라는 것이고 집권하겠다는 것이고 집권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민주당의 강령을 보면 이 서민정당이라고 분명히 김대중 정권 이전부터 당의 중심 키워드입니다. 종부세 부과 이 대상자들 있잖아요. 이 부과 대상자들은 민주당을 전혀 지지하지 않느냐? 저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 이 서민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실제로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요. 그 전 문재인 정권 때 그 21대 총선에서 의석수가요. 이번 총선보다 더 많이 얻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나경원 원내 총무할 때죠. 완벽하게 이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주당의 강령대로 하라는 것이겠죠.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박원순 시장 성추문이 터졌죠. 일부에서는 지금도 뭐 박원순 시장, 뭐 안희정 지사 관련해서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 분들이 있다면요, 참으로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윤석열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윤석열의 그 등장을요, 자, 윤석열을 등판시킨 것은 민주당이다, 문재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도 문재인과 윤석열은 한편이다라고 하는 이 민주당 극렬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걸 믿고 그걸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하고 지금 서부지법의 난입한 그들하고 다를 바리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극우와 국자는 역사 발전에 전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극우와 국자는 하나다라는 것이 그런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당시에 그 퇴임 시에 44%인가요? 높을 때는 46%도 나오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자,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 책임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 있죠, 당연히요.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죠.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문재인이라는 사람 하나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소위 말하는 뭐 수박들이 선거를 제대로 안 했고 오히려 수박들이 윤석열을 위해서 일한 거 아니냐, 니들 때문에 졌다, 이런 논리들을 피는 거죠. 공동의 그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도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이요, 지지율 역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방법을 못 참고 있어요. 고작 하는 게 뭡니까?
점령군 행세를 하지 마라. 언행 조심하라. 그겁니다. 과연 왜 뒤집어졌을까?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생관계에서 한쪽이요 무너지면요, 공생이 이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쪽으로 가는 한쪽도 마찬가지 타격을 받는 겁니다. 즉 윤석열 정부가 정권이 출범하게 된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민주당에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 그리고 후보, 그리고 당시 정권, 문재인 정부, 이들에 의해서 이들이 잘했으면 정권이 연장이 됐겠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등장, 그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극심한 이 계엄으로 인한 이 국민들의 집단 스트레스, 이거 다 동시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의 책임만이 아닌 거예요. 국힘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윤석열은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부 이 세력들을 제외하고는요, 아웃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속영장 발부 끝나고 아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뒤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율 역전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이건 뭐예요? 자, 한쪽은 끝났다. 이제 윤석열은 다음은 니네다. 니네 뭘 잘했느냐? 니네가 잘못해가지고 이 고통을 우리한테 준 거 아니냐, 국민들한테.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공생관계가, 적대적 공생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요, 양쪽 다 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근본적인 이 분석하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고작 말 조심해라, 겸손해라, 점령군처럼 보이지 말게 하라,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이제 모습인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국민이 그러한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의 국민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뀐다는 것은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뀌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제는 중도주의자들이, 국민들이요, 상당한 이 팽창을 이루고 있고요. 작년에 발표된 경향신문사 그 조사 결과를 보면요, 나는 중도주의자다 라고 표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양극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도요, 나는 중도주의다라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이 기회주의잖아요. 그렇지 않죠. 예전 같으면은요, 기회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었죠. 일제 때든 박정희 정권 때든 어쨌든 간에 압력에 의해서, 나에게 닥칠 불이익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장족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한 지금 시대에 누가 불이익을 주어서 나는 국힘을 지지하고 나는 비주,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극히 일부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하는 사업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끼친다면, 그런 건 이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은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중도를 표방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이 동시에 책임을 지금 묻는 겁니다. 윤석열은 끝났다, 기정탓이라고. 이제는 민주당 니네 차례다. 경고를 계속해서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그 지지율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한쪽은 집단 망령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요, 한쪽은 망각의 늪에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골병을 앓고 있는 것이고요. 이 당시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의 말입니다.
심의에서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법안이 아무 해명 없이 본의회에서 무더기로 상정되어 통과되는 현실이다. 졸속 심의를 넘어 무법 심의가 관례화되고 있다. 공개 토론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밀실 합의에 의존할수록 공식 석상에서는 소미를 위한 정당인 양 발언해도 결국에는 당 지도부 결단이라는 외피를 쓰고 대기업과 자산가의 이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합의되고 테이블이 한자리를 차지하는 기획재정부의 권한은 극대화되지만 약자들의 입장과 공동체의 미래는 고려사항에서 밀려난다. 양당한 편법 밀실 협의를 중단하고 법안 심의 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앞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된다. 전형적인 금투세 반대 논리다. 궤변이다. 현실 세계에 근본적인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투세를 시행하지 못하는데 이 OECD 국가 중에서요, 여러분,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선진화될 일이 없다. 조세 저항에 편승하는 것은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 말처럼 민생경제 침체가 심각하다. 경제가 한참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국민은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금투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잖아요. 자, 금투세는요, 5천만 원 이상 이 수익을 내는 과세 대상이 그렇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10억 이상을 굴려야 되죠. 이거 역시도 부자들을 위한, 금융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차라리 따박따박 매달 근로소득세 내는 직장인들,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왜 걷습니까? 저도 부가가치세 이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분배보다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자신의 이념 스펙트럼을 거의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했다. 누구예요? 보수에 가까운 실용, 이명박이 늘 하던 얘기입니다. 분배와 성장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서로 이 대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분배가 잘 돼야 성장이 되죠.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의 못이 일부 소수하게 과도하게 편중된다면, 그들이 환원시키지 않는다면요,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일한 만큼만 분배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과도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요, 분배가 정확해야 소비가 일어나고요, 그 기초하에 다시 성장이 진행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이런 잘못된 판단이죠. 잘못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쿨릭이 자신에게 유리하다, 더 많은 표를 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했다라고 하면요, 저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넘겨주지 않았겠죠. 제가 몇 가지 예를 지금 들었습니다. 이 부자 감세, 이 쿠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 우크릭 행보, 정체성을 내다 버리는. 왜 대선에서 패배했는지에 대한 성찰 지금까지 없었죠. 누구도 입에 뱉지 않습니다. 이 망각인 후에 빠진 민주당 역시 공범이다. 이 망각 세력과 이 망상 세력의 사이에서 고통받는 건 국민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교육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다 바뀔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요, 확신을 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다시 들어설 때는요, 스스로 자위를 했습니다. 가는 길에 작은 웅덩이 하나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 이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요, 어떠한 이제는 확신을 하게 됐냐면요, 하루아침에 끝낼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지금 세대, 미래 세대가 되겠죠. 지금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조금이라도 좀 나은 세상, 제가 말하는 나은 세상은요, 우리 자손들이요, 정치 세력에 의해서 스트레치 받지 않고요, 자신의 가치를, 제발 좀 자신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발견 이후에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자유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데올로기의 이 망령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식들을 위한 생각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교육의 문제에서부터 풀어야 되고요. 차기 민주당 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라고 하면요,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요, 역사교육과 인문학 교육, 사회과학 교육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베트남 전쟁을 하나의 그냥 예로 보죠.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했으며 국군의 전력 증강과 경제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차관 제공을 약속받았다. 베트남 전쟁의 참전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장병이 회생되었으나 이로 인해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과 인력 수출 등이 활발해져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뭐 몇 밤 며칠을 할 수 있는 게 베트남 전쟁이죠. 역사에 대한 기본적으로 팩트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조선시대 후부터 시작해서는요, 근현대사 관련 부분들은 명백한 팩트들이 존재하잖아요. 증거들이 존재하고 이 교육조차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주 4.3 항쟁이 왜 촉발됐습니까? 제주 4.3 항쟁이 빨갱이들로부터 촉발이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기본적인 팩트조차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환길 같은 역사 강사가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게 어느 그 교수분인데요, 네 번째 첩이 낳은 자식, 얼마나, 네 번째 첩이 낳은 자식이면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아예 거들떠 존재감 자체가 없는 그런 자식이겠죠. 그나마 손발은 줄어들고 머리통만 키운 기형아쯤으로 폄하당하고 있는 이 땅의 인문학은 발붙일 곳도 없이 차마
가출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천시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문사회과학의 현주도를 개탄하는 김영민 교수의 말이다. 국가 교육 목표를 인성교육에 두고 있으면서도 결국 인성교육을 주도할 인문, 사회 분야는 사막화되고 우리 사회는 점점 비인간화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인문사회 분야의 피파 현상은 이제 그에 대한 독립적 지원 정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할 만큼 심각한 지경까지 와 있다. 이번 계엄을 겪으면서 저와 같은 이런 심정으로 바라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법정에서 저는 참 이 헌법재판소 법정의 윤석열 변호인단의 발언이요, 그리고 윤곽근 변호사 있죠, 이분들의 인터뷰들을 보면은요, 석동원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는 발언을 보고 솔직히 느끼는 겁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는 건요, 이 머리가요, 인식이요, 인지기능, 이 사회과학적인 이런 사회과학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아무 말 대잔치가 바로 그런 거죠. 논리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내뱉어요. 근데 부인하기 위해서 고민해서 나온 말인가? 저는 그렇게 안 들리는 게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인문사회가 천대받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죠. 제가 이 교육 받을 때 그때부터 이미 전작과를 1000명씩 늘려나가고 과학이 살 길이다. 아주 중요하죠, 물론. 저는 전혀 인문사회과학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 계엄 사태를 보면서요, 진짜 네 번째 첩이 낳은 자식, 이 지경까지 내려간 우리나라의 이 대학 교육의 현실이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2, 3년 전인가 막스레닌주의를 가르치는 대학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유럽에서는요, 이 막스의 자본론이요, 1000년대 지금 나온 이 저서 중에요, 최고의 저서로 치는 게 막스의 자본론입니다. 산업혁명만 우리나라는 가르쳤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산업혁명의 피해자는 누군지, 우리나라 아까 베트남 전쟁 여기에서요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요 베트남 전쟁이 아니고요, 구로, 안산, 반월, 가리봉동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부 일터로 내몰려서 이분들입니다. 사우디로 가고 또 독일의 간호사 파병,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이 근면성, 이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베트남의 이 전투병을 파병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교보속도를 깔아서 비약적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의 이 역사 교육은요, 윤석열과 같은 구구 세력, 그리고 그 구구 세력의 확장, 이해할 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